2024년 대한민국의 순자산 분포는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으며 평균 순자산과 중앙값도 차이를 보입니다. 평균 순자산. 전체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약 4.3억 원입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자산은 약 6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인 동시에 주택과 같은 실물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연령대이기 때문입니다. 40대의 경우 평균 순자산은 약 5억 원에 이르며 30대는 상대적으로 적은 2.7억 원 수준입니다. 중앙값 순자산. 전체 가구의 순자산 중앙값은 약 2.6억 원으로 평균보다 다소 낮습니다. 이는 고액 자산 보유자가 평균값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부채. 순자산이 많을수록 부채도 많은 경향이 있는데 40대는 부채가 가장 많아 평균 1억 531만 원에 이릅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과 임대보증금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입니다. 대한민국은 부동산 자산 비중이 크며 특히 50대에서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순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은 부자가 되는 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순자산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자산 관리에 신경 쓰다 보면 누구나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번 에세이에서는 순자산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 그리고 실생활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례와 함께 구어체로 풀어보겠습니다. 1. 순자산이란? 우선 순자산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쉽게 말해 순자산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내가 집, 자동차, 주식, 예금 등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대출이나 카드빚 같은 부채를 모두 뺀 후 남은 것이 바로 내 순자산이죠. 많은 사람들이 순자산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2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지만 대출이 3억이라면 내 순자산은 1억 원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순자산 분포는 어떤 모습일까요? 대한민국에서 연령대별로 순자산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펴보면 50대가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순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 이후로 60대 이상에서도 자산이 있지만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묶여있는 경우가 많아요. 2. 사례 1. 30대 맞벌이 부부의 순자산 관리. 첫 번째 사례는 30대 맞벌이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결혼 초기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자동차 구매를 위해서도 추가 대출을 했습니다. 결혼 후 3년이 지나면서 월급에서 나가는 대출 이자와 생활비 때문에 거의 저축을 하지 못했죠. 그때 둘은 재정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엔 각자의 월급과 지출을 정리한 후 매달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눠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으로는 어떤 저축과 투자를 해야 할지 계획을 세웠죠. 그 결과 집과 자동차 대출을 조정해서 이자를 줄이고 남은 돈을 예금과 주식 투자에 분산시키기 시작했어요. 물론 처음부터 쉽게 자산이 불어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재정 관리를 하고 부채를 줄이니 5년 후 이 부부의 순자산은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저축과 투자를 적절히 병행한 덕분에 자산이 꾸준히 늘어났다는 점이에요. 3. 사례 2. 은퇴한 60대 부부의 자산 보전. 두 번째는 은퇴한 60대 부부의 사례입니다. 이 부부는 은퇴 후 안정된 노후를 위해 30년 동안 꾸준히 저축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교육비와 주택 마련 비용으로 자산의 상당 부분을 소진하게 되었고 남은 자산 대부분은 집 한 채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자산 가치가 상승한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 자산이 모두 부동산에 묶여 있어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자산운용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집을 리버스 모기지 주택연금로 전환하여 일정한 월급처럼 돈을 받아 쓰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덕분에 이들은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었고 노후 생활을 걱정 없이 보내고 있죠. 이 사례는 고령층이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몰려 있더라도 다양한 금융 상품을 활용하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죠. 4. 사례 3. 1인 가구의 자산 관리.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례는 1인 가구의 자산 관리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재정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1인 가구는 혼자서 모든 재정적 결정을 내려야 하기에 자산 관리 계획이 없으면 미래가 불안정해질 수 있죠. 한 40대 남성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도 꾸준히 자산을 불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월급의 일정 부분을 주식과 펀드에 투자하면서 나머지 금액은 비상금으로 저축해 왔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소득에 비해 소비를 줄이고 언제나 자산을 먼저 확보하려는 습관을 들였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 사람은 50대에 접어들면서 순자산이 5억 원을 넘어섰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재정적 자립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혼자서도 자산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면 노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사적이죠. 5. 순자산 관리의 중요성.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본 것처럼 순자산 관리의 핵심은 부채를 잘 관리하고 자산을 꾸준히 늘려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불리는 건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 꾸준히 관리하면 누구나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순자산을 점검해 보세요. 자산은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채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저축과 투자 습관을 들인다면 미래에는 분명 지금보다 나아진 재정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자산 관리와 순자산 증가는 단기간에 큰 변화를 만들기 어렵지만 꾸준한 노력이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도 순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 부채 관리의 중요성.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자산을 생각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부채 관리입니다. 대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부채는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적절하게 관리되고 상환 계획을 잘 세운다면 오히려 자산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 집을 구매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주택 가격이 오르면 자산이 늘어나지만 무리한 대출은 오히려 부채 부담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대출을 받을 때는 자신의 상환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고 가급적이면 이자를 적게 내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도 신중해야 합니다. 카드 대금을 연체하면 이자 부담이 급격히 커지므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매달 정해진 기간 내에 모두 갚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7. 자산 분배와 투자 전략. 앞서 소개한 사례들에서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자산을 분산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산을 한 가지에만 투자하기보다는 다양한 자산의 분배해서 투자하는 것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주식, 채권, 부동산, 예금 등으로 자산을 나누어 관리하는 포트폴리오 투자는 특히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 증식을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커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이 이를 상쇄할 수 있어 전체 자산의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한 60대 부부가 자산을 부동산에만 묶어 두기보다는 리버스 모기지를 통해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방식처럼 자산을 다양하게 분배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DAI라인포. 8. 저축 습관과 장기적인 관점. 저축은 기본적인 자산 증식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습관을 들여야죠. 그렇지 않으면 자칫 소비가 저축을 앞서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수익보다는 꾸준히 장기적으로 자산을 불려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서 하루아침에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것이 성공적인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30대 맞벌이 부부가 장기적인 저축과 투자를 병행해 5년 만에 자산을 3억 원으로 늘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꾸준함 덕분이었죠. 네이버 블로그 9. 노후 준비의 필수성.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노후 준비입니다. 60대 이후 은퇴를 준비할 때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앞서 사례에서 보았듯이 60대 부부가 은퇴 후 자산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고민한 덕분에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었죠. 특히 노후에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같은 다양한 연금 제도를 활용해 미리 노후 자산을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을 적절히 관리하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의료비와 건강관리에 대한 대비도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에 드는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정적 준비도 미리 해두어야 하죠. 10. 마무리 순자산 관리의 실천. 결론적으로 순자산을 잘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채를 관리하고 자산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저축과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성공적인 자산 증식의 핵심입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들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순자산이 크지 않더라도 부채를 줄이고 조금씩 자산을 늘려가는 과정을 통해 언젠가는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자산과 부채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10년, 20년 후에 나에게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노후는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는 것 같아요. 서울 외곽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만난 55세 박 씨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마트 물류팀에서 25년을 일하다 명예퇴직했고 아내는 지금도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손에 쥔 노후 자산은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합쳐 8천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젊었을 땐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했지만 막상 일을 그만두고 보니 남은 건 통장 잔고와 월세 부담 그리고 막막한 미래뿐이었다고 합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보통 사람들의 현실이기도 하죠. 은퇴의 무게는 숫자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다. 8천만 원. 숫자만 보면 그리 적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30년을 버틴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은 약 22만 원입니다. 물론 국민연금이 나오면 그 금액은 조금 늘어나겠지만 박 씨 부부의 경우 두 사람 합쳐 월 90만 원이 전부입니다. 마트 계산원 일을 이어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생활비 생각보다 빠르게 줄지 않는다. 은퇴하면 돈이 덜 든다는 이야기를 믿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면 예상보다 더 많은 지출이 생깁니다. 박 씨 부부의 월 고정 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55만 원, 공과 금 관리비 약 15만 원, 식비 두 사람 합쳐 약 40만 원, 교통 비통신비 약 15만 원, 기타 병원, 생필품 등 약 20만 원. 벌써 145만 원입니다. 연금과 자산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남편은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다시 알아보고 있고 아내는 아픈 허리를 붙잡고 여전히 일합니다. 건강이 곧 경제력이다. 남편 박 씨는 지난해 허리 디스크로 한 달간 일을 쉬었습니다. 그때 병원비로 80만 원이 들었고 일을 못하니 수입도 끊겼습니다.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은퇴자한텐 건강이 곧 월급이에요. 몸이 망가지면 돈도 같이 끊깁니다. 그래서 요즘엔 하루 한 끼는 채소 위주로 먹고 걷기 운동도 빼먹지 않습니다. 병원비보다 예방에 투자하는 게 낫다는 걸 몸으로 체험한 셈이죠. 부부의 시간, 돈보다 중요한 문제. 막상 은퇴하고 나면 부부가 하루 종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박 씨 부부도 처음엔 이제 여유 있게 함께 살 수 있다는 기대를 했지만 3개월이 지나자 서로 말이 줄었습니다. 싸우는 것도 힘들어서 그냥 각자 방에 있어요.
돈 얘기만 나오면 또 상처받을까봐. 은퇴 후 경제적 문제는 곧 관계의 문제로 번집니다. 그래서 박 씨 부부는 최근 하루 한 가지 칭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서로를 인정하는 대화가 생기면서 조금씩 웃음이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례 1 자식 결혼에 다 써버리고 남은 건 우리 둘뿐이었어요. 61세 강 씨 부부는 딸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을 썼습니다. 나머지 3천으로 노후를 준비했지만 결국 경비일과 아파트 청소 일을 나눠 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자식은 자식이고 내 노후는 따로 준비했어야 했어요. 사례 2 퇴직금으로 창업했다가 반토막 그냥 아르바이트가 낫더군요. 59세 최 씨는 퇴직금 1억 중 8천만 원을 들여 치킨집을 창업했지만 1년도 못 버티고 접었습니다. 현재는 편의점 야간 근무 중입니다. 장사 꿈꿀 거면 내가 뭘 잘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했어요.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례 3 은퇴 전에 월세부터 해결했어야 했어요. 56세 김 씨는 자산 1억 중 2천만 원을 전세 보증금으로 쓰고 나머지를 생활비로 사용 중입니다. 하지만 전세 만기 시점이 다가오고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커지자 불안이 커졌습니다. 월세라도 내 집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살 곳이 안정되면 마음도 편해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삶의 재배치다. 8천만 원으로 은퇴를 시작한 부부. 결코 넉넉하진 않지만 그들은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던 게 아니에요. 다만 더 빨리 준비했어야 했죠. 이 말이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노후는 돈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한 생활비, 건강을 지키는 습관, 부부 간의 대화와 공감.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비로소 안정된 노후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마지막 조언. 아직 은퇴 전이라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작더라도 매달 꾸준한 노후 자금 마련, 최소한의 주거 안정, 건강관리 습관이 노후의 질을 바꿉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 준비하지 말고 배우자와 함께 계획하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본 은퇴 후 자산 8천만 원 부부의 현실. 55세 마트 캐셔 부부 사례를 중심으로 본 은퇴 설계 핵심 포인트. 1. 은퇴 후 자산 8천만 원,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 은퇴 자산 8천만 원은 대부분의 중산층 이하 가구에서 흔히 마주하는 현실적인 숫자입니다. 하지만 30년 이상의 노후 기간을 고려할 경우 아래와 같은 시뮬레이션이 나옵니다. 구분월 지출 가능 금액, 단순 분할 기준연 수입 환산. 30년 유지약 22만 원년 260만 원 수준. 20년 유지약 33만 원년 400만 원 수준. 이 수치는 기초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결국 연금 또는 근로소득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2. 주요 문제 분석. 소득 공백의 현실. 55세에 퇴직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보통 만 62세 65세 이후에 수령 가능합니다. 그 전까지의 공백기 510년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이 시기엔 퇴직금 소진, 재취업의 어려움, 의료비 및 자녀 지원 부담 등이 동시에 몰려오므로 별도의 소득형 자산이 없다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고정 지출은 줄지 않는다. 은퇴하면 소비가 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다음 항목들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주거비 월세 전세 대출 이자, 의료 비약값정 기검진 등, 식비 및 생계비. 특히 무주택자의 경우 월세 또는 전세 불안정성이 큰 리스크입니다. 부부 관계와 심리적 위기. 은퇴 이후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경제적 스트레스는 곧 관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경우 심리적 지탱력까지 약해지기 때문에 부부 관계 케어도 중요합니다. 3. 사례 분석 및 대응 전략. 사례 1 자녀 지원 과도한 지출. 자녀 결혼 비용 등으로 자산을 소진한 후 본인의 노후가 붕괴된 사례. 전문가 조언. 자녀 지원은 무리하지 않는 선이 원칙. 자산 총액의 1020% 내외에서만 지원하는 구조 설정. 자녀의 인생은 자녀가 책임진다는 명확한 원칙 필요. 사례 2 퇴직 후 무계획 창업. 퇴직금 대부분을 투자한 창업 실패 후 생활고. 전문가 조언.
창업은 은퇴 이후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음. 창업 전 최소 6개월 이상의 시장 조사와 본인 역량 검증 필요. 소규모, 온라인 기반 또는 공유형 창업이 더 적합. 사례 3주거 불안정성. 전세금 외에 남은 돈이 없어 주거 비용 압박에 시달림. 전문가 조언. 은퇴 전 반드시 고정 주거 형태 확보. 전세 월세 전환 시점 예측. 지방 소도시 소형 자가 마련도 검토. 주택연금, 임대형 전환 등 장기 시나리오 설계 필요. 4. 전문가가 제안하는 5가지 노후 전략. 1. 소득형 자산 확보 전략. 월세 수익, 금융자산 배당, 연금 저축 등 지속적 현금 흐름이 핵심. 내 돈이 일하게 하는 구조가 되어야 노후의 불안이 줄어듦. 2. 지출 구조 다이어트. 고정 지출 중 통신비, 보험료, 주거비 재구성. 식비 관리비 문화비 항목도 정기 점검 필요. 노후 소비 트렌드 분석 후 예산표 작성. 3. 건강 관리가 곧 자산 보호. 60세 전후의 의료비 증가율은 매우 가파름. 질환 예방 중심의 식습관, 운동 습관은 의료비 절약과 직결됨. 4. 사회적 연결 유지하기. 은퇴 후 고립은 우울증 건강 악화의 원인. 지역 커뮤니티, 노인 일자리 센터, 동호회 등을 통한 사회 참여 적극 권장. 5. 부부 대화와 공동계획 수립. 경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피하려면 명확한 역할 분담과 계획 공유. 각자 모은 돈, 각자 쓸 돈 개념보다는 함께 사는 구조로 통합 필요. 결론. 은퇴 준비의 핵심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은퇴 후 자산 8천만 원이라는 숫자만 보면 절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출발점이 아닌 계획의 기준점으로 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은퇴 전이라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은퇴 직후라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미 은퇴 중이라면 구조 재정비와 외부 지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무 설계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삶의 구조입니다. 돈, 시간, 건강, 관계 이 4가지의 균형이 은퇴의 질을 결정합니다. 퇴직이라는 건 누구나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하는 큰 전환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미리 준비하기도 어렵고 막상 겪어보면 애매하게 흘려버린 시간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그때 이렇게 할 걸 하게 만들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공직 생활을 35년이나 하고 나서 이제야 매달 연금을 받는 입장이 됐는데 사실 이걸로는 다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처음엔 이제야 좀 쉬겠구나. 연금으로 생활비는 어떻게든 돌아가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퇴직 후 생활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에는 그때 좀 더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라는 후회가 마음 한편에서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뭘 잘못했을까? 내 인생에 있어 정말 아쉬웠던 점이 뭘까? 곰곰이 따져보니 딱 3가지가 떠오르더군요. 오늘은 제가 직접 체감한 후회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1. 연금이면 다 되겠지 아니란 생각이 부른 재정적 허점. 첫 번째 후회는 바로 연금이면 다 해결될 거야 라는 생각이었어요. 공무원 생활 동안 월급에서 매달 꼬박꼬박 연금 기여금을 내왔으니 퇴직 후에는 연금만 받아도 생활에 큰 지장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도 공무원 연금은 일반적인 국민연금보다 혜택이 나으니까 너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들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니 대부분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고 보니 생각보다 생활비가 많이 들어요. 일단 현역에서 일할 때랑 다르게 식사나 자잘한 회식 비용은 줄어들 수도 있지만 건강 유지비나 각종 모임 경조사비, 취미 활동비, 여행 경비 등등 이게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나름 아끼고 산다고 생각해도 자녀들한테 해줘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고 집수리나 부모님 간병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도 벌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이라는 게 무슨 엄청난 풍족함을 보장해주는 게 아니라 일정 기본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퇴직 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자산 관리나 투자, 그리고 별도의 목돈 마련 같은 걸 준비했어야 했다고 생각했어요. 연금으로는 안정감은 느낄 수 있지만 지금 마음껏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겠다 하기엔 한계가 분명 있었습니다. 지금 후배들이나 젊은 친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공무원 연금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식이든 펀드든 부동산이든 정기 적금이든 간에 은퇴 자산을 조금씩은 관리해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다 해도 나중에 받겠지 않은 막연한 생각만 하지 말고 연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필요한 생활비는 얼마쯤 되는지 그 갭을 메우기 위해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는지를 미리 계산해 보길 권합니다. 저도 만약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냥 연금에만 기댈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운용해서 마련할 자산에 더 신경 썼을 거예요. 몸이 재산인데 나중에 운동하면 되겠지라며 미뤄둔 건강관리. 두 번째 후회는 건강 쪽이에요. 사실 우리가 현직에 있을 때 건강에 소홀하기가 정말 쉽잖아요. 특히 공무원들은 일도 일정하지 않고 지역 행사니 출장이니 하다 보면 운동할 시간도 제대로 내기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피곤하다 보니 주말에는 오늘은 좀 쉬고 싶다. 다음 주부터 운동해야지 이렇게 미루고요. 먹는 것도 회식이다, 뭐다 하면서 아무 때나 대충 때우다가 그게 습관처럼 굳어져 버리기도 했고요. 그때는 그냥 젊으니까 어지간한 무리도 버틸 수 있었어요. 근데 퇴직하고 나서 보니 이제는 몸에서 바로바로 신호가 오더군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혈압이나 당뇨 같은 현대인의 질병이 남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일할 때야 병원도 단체로 종합검진 시켜주고 주위에 같이 건강 신경 써주는 동료도 있었는데 막상 혼자 지내려니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연금 받기 시작하니까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돈이 있어도 당장 몸이 아프면 뭐를 제대로 즐길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죠. 여행을 가고 싶어도 한두 번 가면 힘들어서 못 가고 운동을 새로 시작하려 해도 기본 체력이나 근력 자체가 예전만 못하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젊을 때 현직에 있을 때 조금이라도 틈틈이 운동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 아직 현역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건강관리를 우선순위에서 절대 빼지 않길 바랍니다. 운동이 좀 부담된다면 점심시간에 가벼운 산책이라도 꾸준히 해보세요. 기초 체력을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크게 다릅니다.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진다 한들 이미 떨어진 체력을 100% 다시 되돌리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3. 퇴직 후 어떻게 살지?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은 것. 세 번째 후회는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퇴직 후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나 계획을 미리 세워두지 않았다는 거죠. 공무원이라면 어느 부처나 기관에서 근무하든 일정한 조직 생활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할당된 업무를 처리하고 동료나 상사와 일하면서 기본적으로 사회적 소속감이 유지돼요. 그런데 갑자기 퇴직하면 뭐랄까 시간이 너무 많아져요. 처음에는 자유다 하고 기쁘지만 일주일, 2주일 지나면 의외로 무료함이 찾아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해야 하지? 뭐하고 살아야 하지? 싶은 생각에 머리가 하얗게 변하죠. 저도 퇴직하고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배우고 싶던 악기도 배워야지 해놓고선 막상 시간만 흐르고 뚜렷하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했던 적이 있어요. 나중에 놀면 되지라며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퇴직 후에는 현실이 되어야 하니까요. 근데 35년 동안 일만 하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악기를 배운다고 해서 그게 꾸준히 재미있을 리도 없었고요. 맥이 빠져서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퇴직 후에 뭘 좋아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또 어떤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은지 정도는 미리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실행 계획까지 잡아두는 게 좋아요. 예컨대 내가 좋아하는 게 독서라면 어느 독서 모임에 참여해볼까? 매주 도서관 봉사라도 해볼까 하고 구체적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혼자 집에서 언젠가 해봐야지라고 생각만 하면 그냥 시간만 지나가고 실제로 행동에 나서기가 어려워요. 퇴직 후 삶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말이 정말 맞아요. 공무원 35년이 전부가 아니라 그 뒤로도 3040년 길게에는 더 살 수 있잖아요.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의미 있게 만들고 싶다면 내 취미나 관심사, 그리고 사회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두셔야 해요. 그래야만 퇴직 후에도 내 인생은 계속되고 있고 나의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성취감과 자존감을 얻을 수 있거든요.
마무리하며 정리해보자면 제가 가장 후회했던 건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연금만 믿고 별도의 자산 준비를 안 했다는 점. 젊었을 때 건강 관리를 꾸준히 하지 않았다는 점. 퇴직 후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점. 혹시 지금 현역에 계신 분들이나 조만간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길 바라고요. 미리미리 자기 삶을 설계하고 재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도 대비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공직 생활이라는 게 참 힘들기도 하지만 보람도 크잖아요. 다만 그 시간이 한순간에 끝났을 때, 아, 이제 나는 뭘 해야 할까? 하며 막막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조금 더 젊었을 때 이렇게 해둘 걸 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미리 잘 계획해 보시길 권합니다. 요즘은 워낙 다양한 기회가 많고 특히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나는 시대라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또 어떤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은지 평소부터 고민하고 직접 체험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이에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시간이 많아도 내가 아프면 그 모든 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저도 이제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틈틈이 운동하고 좀 더 즐거운 일, 보람 있는 일 찾아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절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습관 하나부터라도 시도해보세요.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공감이 가고 도움을 드릴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지금 이 글을 보면서 그래도 다른 사람은 이런 점을 후회했구나. 난 미리 준비해 봐야지라고 마음먹으신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히 보람을 느낄 것 같네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에게 딱 맞는 인생 2막 시나리오를 직접 그려나가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의 행복과 건강, 그리고 뜻깊은 활동들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연금만 믿고 퇴직? 공무원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진짜 고민.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면 정년 보장과 평생 연금 덕분에 퇴직 후의 삶이 탄탄대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무원들도 퇴직 후의 삶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잘 드러나지 않는 걱정과 고민들은 무엇일까요? 공무원 연금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알아봐야 합니다. 첫 번째 고민, 연금만으로 충분할까? 연금 제도는 퇴직 후 일정한 수입을 보장해주는 제도이긴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라졌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액은 그만큼 오르지 않다 보니 특히 장기적인 생활을 생각했을 때 경제적인 압박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씨는 지방 공무원으로 30년을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 연금으로 매달 250만 원을 받지만 서울에 사는 자녀와 손주들을 돌보러 자주 왕래하다 보니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매달 들어가는 교통비, 선물비, 생활비를 합치니 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결국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게 되었고 은퇴 후 더 편안한 삶을 기대했던 자신이 당황스럽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고민,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적 안정성을 유지하며 살아오던 사람들은 퇴직 후에는 시간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공허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해오던 업무에서 벗어나는 순간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사실 이는 많은 퇴직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문제지만 공무원들에게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B씨는 퇴직 후 연금을 받고 있지만 매일이 무료하다고 말합니다. 수십 년간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업무에 익숙해져 있던 그는 갑작스러운 자유로운 시간이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자니 무료하고 그렇다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자니 자신감도 없고 동기부여도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결국 그는 취미생활을 찾아보려 했지만 그마저도 얼마 못 가서 흥미를 잃었습니다. 퇴직 후의 삶에서 오는 심리적 공허감이 예상보다 더 큰 어려움이 된 것이죠. 세 번째 고민, 건강은 괜찮을까? 퇴직 후에 찾아오는 또 다른 큰 고민은 건강입니다. 공무원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직업 중에 건강 관리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건강에 대한 걱정이 늘어납니다. 특히 연금만으로는 갑작스러운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C씨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정년퇴직 후 연금으로 생활하면서도 건강 문제에 대한 불안이 컸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특별히 아픈 적은 없었지만 퇴직 후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비가 급증했습니다. 연금은 고정적이지만 의료비는 예측할 수 없고 갑작스레 늘어나기 때문에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그는 재정적인 압박을 덜기 위해 보험을 추가로 가입했지만 이미 병이 발병한 상태에서는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의 진짜 준비.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안정적인 연금을 기대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물가 상승을 따라가기 어려우며 퇴직 후에 무엇을 하며 보낼지, 건강은 어떻게 유지할지 등에 대한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부터 재정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찾고 건강관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단순히 재정적인 부분을 넘어서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특히 직업적 삶에서 은퇴 후의 삶으로의 전환이 큰 만큼 퇴직 후에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계획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이후의 고민들은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연금만 믿고 퇴직을 맞이하기보다는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연금을 받고 퇴직하는 공무원이라면 겉으로는 마치 안정된 노후가 보장된 듯 보이지만 실제로 그 이면에는 복잡한 고민이 숨어 있습니다. 연금이라는 안정적인 수입이 주어지더라도 그것만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생은 돈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연금만으로는 부족할까요? 그 이유와 해결책을 함께 알아봅시다. 첫 번째, 경제적 안정이 불안정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이 있으면 생활비 걱정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생각지 못한 지출은 언제든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D씨는 매달 고정적으로 300만 원을 받습니다. 이 돈이면 넉넉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생활하다 보니 예기치 못한 의료비, 자녀 지원비 등으로 인해 금방 부족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경제적 부담이 큰 이유 중 하나는 의료비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건강이 나빠지기 마련인데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의료비가 급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연금으로는 의료비를 충당하기 어려워지면서 심리적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이라도 단순히 연금만 믿기보다는 다른 형태의 저축이나 투자, 보험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심리적 안정의 부재. 퇴직 후의 삶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일하던 직장에서의 생활이 끝나면 갑자기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들은 특히나 조직적이고 정해진 틀 안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퇴직 후에는 자유로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씨의 사례를 보면 그는 퇴직 후 처음에는 여유로운 시간을 즐겼지만 점점 그 시간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다가 무료함을 느끼고 자신이 쓸모없다는 생각에 우울감까지 찾아왔습니다. 결국 그는 지역 사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며 조금씩 활기를 찾았지만 미리 퇴직 후의 활동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는 퇴직 전에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나 동호회 활동,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사회적 관계의 단절. 퇴직 후의 큰 고민 중 하나는 사회적 관계의 단절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던 동료들과의 관계가 퇴직과 동시에 끊기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 씨는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동료들과 끈끈한 유대 관계를 유지했지만 퇴직 후에는 점점 연락이 끊기면서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찾거나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작은 노력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 연금 외의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 공무원들이 퇴직 후 안정된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안정, 심리적 안정, 그리고 사회적 관계까지 모두가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 재정적, 심리적, 사회적 준비를 철저히 해야만 진정한 안정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연금이 있는 공무원들도 이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며 퇴직 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도 작은 계획부터 시작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첫걸음이 당신의 노후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